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고도 3만 피트, 파리로 향하던 국제선 비행기 안. 한 한국 남성이 하는 말에 미국인 승무원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는데요. 긴급 착륙을 고민해야 할 만큼 위급했던 그 순간. 그의 행동은 기내를 충격에 빠뜨리고 승객들과 승무원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행동은 한 여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고도 3만 피트 위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이야기. 한 승무원이 직접 겪은 그날의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입니다. 하늘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익숙해진 저에게 국제선 비행은 일상의 한 부분이었어요. 뉴욕에서 파리로 향하는 노스애틀랜틱 항공사 비행기 안.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승객들의 안전과 편안함을 책임지는 승무원으로서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탑승 절차부터 이륙 후 음료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매뉴얼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대서양의 넓은 푸른빛이 펼쳐지고 기내는 안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비행도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과처럼 시작됐어요. 저는 매번 그랬듯이 승객들의 얼굴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파리로 향하는 이들의 표정에서 설렘과 기대, 때로는 지친 모습을 읽을 수 있었어요. 특히 퍼스트 클래스 구역은 언제나처럼 조용했습니다. 비즈니스맨들은 노트북에 집중하거나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비행 시간이 절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객실 안에 긴급 호출벨이 울렸어요. 바로 저의 담당 구역, 이코노미석에서 온 신호였습니다.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임을 느끼며 빠르게 해당 좌석으로 향했어요. 도착했을 때 보인 광경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여성 승객이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며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제가 물었지만 그녀는 말을 이을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급히 설명했어요. 갑자기 숨을 못 쉬겠다고 하시더니 이렇게 됐어요. 저는 즉시 동료 승무원에게 기내 응급키트를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기장에게도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의료 지식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객실 마이크를 통해 방송했어요. 잠시 후 다행히도 한 중년 남성이 손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제가 의사입니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의 등장에 잠시 안도했지만 환자의 상태는 여전히 위급해 보였습니다. 의사는 신속하게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천식 발작인 것 같습니다. 혹시 산소 공급 장치가 있나요? 저는 재빨리 응급용 산소 마스크를 준비했습니다. 기내는 금세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주변 승객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거나 일부는 불편함에 얼굴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를 진행했어요. 다행히 그분의 도움으로 환자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파리 도착까지는 아직 4시간 이상이 남아 있었고 환자는 계속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좁은 이코노미석에서 환자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조용하던 퍼스트 클래스 구역에서 한 남성이 걸어왔습니다. 그는 주변의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단정한 차림에 또렷한 눈빛의 그 남성은 아시아계로 보였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혹시 환자분이 누워서 쉴 공간이 필요하시면 제 좌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0년 가까이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특히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대부분 자신의 편안함을 중요시했어요. 그들은 이런 비상 상황에서도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달랐어요. 그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만 괜찮으실까요? 퍼스트 클래스 좌석은 제가 망설이자 그는 미소로 제 말을 끊었어요.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환자분께서 편안히 쉬시는 게 중요하지요. 저는 잠시 다른 곳에 있어도 괜찮아요. 그의 한국어 억양이 이제야 확실히 들렸습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감사함을 느끼며 저는 의사와 상의했어요. 의사 역시 환자가 더 넓은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조심스럽게 퍼스트 클래스 좌석으로 이동시켰어요. 그 한국 남성은 자신의 모든 짐을 정리해 승무원실로 가져가고 다른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환자가 안정을 취하는 동안 그는 가끔 상태를 물어보며 관심을 보였지만 결코 자신의 행동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비행은 계속되었고 기내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승객들 사이에는 불안감이 감돌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승객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소란을 피하기 위해 조용히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한국 남성은 달랐어요. 그는 잠시 후 이코노미석 쪽으로 와서 불안해하는 승객들에게 차분히 상황을 설명하고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켰습니다. 또한 승무원들의 지시에 따라 기내 질서를 유지하도록 도왔어요. 그의 침착함은 주변 승객들에게도 전해져 기내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그를 지켜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예전에도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을 마주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침착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특히 일부 다른 국적의 승객들과 비교해 볼 때 더욱 그랬어요. 중국 승객들은 때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강하게 내세우는 경향이 있었고, 일본 승객들은 예의 바르지만 다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 남성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환자의 상태는 점차 안정되었고 덕분에 우리는 별도의 긴급 착륙 없이 파리까지 비행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업무 중에도 종종 그 한국 남성을 관찰했어요. 그는 자신의 행동에 일말의 과시도 없이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조용히 있었습니다. 때로는 다른 승객들이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거나 화장실 앞에서 줄을 서 있는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기도 했어요. 비행 시간이 점차 줄어들면서 승객들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환자 역시 그 한국 남성의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착륙 30분 전, 승무원장은 모든 승객들에게 다시 한번 상황에 대한 이해와 협조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방송했어요. 특별히 의사 승객과 좌석을 양보해준 승객에게 항공사를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순간 여러 승객들이 그 한국 남성을 향해 따뜻한 미소와 작은 박수를 보냈어요. 착륙 준비가 시작되고 모든 승객들은 자신의 원래 좌석으로 돌아갔습니다. 환자도 많이 회복되어 그 한국 남성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업무에 집중하면서도 눈길이 자꾸 그에게로 향했어요. 이름도 모르는 승객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낯설었지만 부정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습니다. 기장이 파리 도착 예정 시간을 안내했고 저는 객실 정리를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 한국 남성에 가까이 지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고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평소라면 무심코 지나쳤을 그 순간이 지금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곧 착륙합니다. 벨트 매주세요. 기계적으로 안내하며 지나갔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은 제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어요.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리 상공에 들어서고 비행기는 착륙을 위한 하강을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파리의 모습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모든 승객들의 안전벨트를 확인하며 마지막 점검을 진행했어요. 그 한국 남성의 좌석을 지날 때 그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세심하고 배려심 깊은 그의 모습에 또 한 번 감명을 받았어요. 비행기는 약간의 흔들림과 함께 활주로에 닿았고 승객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륙부터 착륙까지 특히 그 긴급 상황을 겪으며 모두가 긴장했던 비행이었기에 더욱 그랬을 거예요. 기장의 마지막 안내 방송이 나오고 승객들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국 남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 승객들이 짐을 꺼내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배려로 가득했습니다. 비행 내내 그의 모습을 지켜본 저는 이런 사람을 그냥 보내기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승무원으로서의 직업적 한계와 예의상 더 이상의 접근은 어려웠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비행기 안에서 모든 승객들이 하차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그날의 비상 상황과 그 한국 남성의 모습을 마음 깊이 새겼어요. 3만 피트 상공에서 벌어진 긴박한 순간 속에서 그는 자신의 편안함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지피기 시작했어요. 그의 이름조차 모른 채 저는 그저 퍼스트 클래스의 한국 남성이라는 기억만을 품은 채 비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출구 근처에서 모든 승객들에게 밝은 미소와 함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계속해서 그 한국 남성을 찾고 있었어요. 마침내 그가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고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출구에 다다랐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말을 건넸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훨씬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한국 억양이 섞인 영어는 낯설지만 왠지 정감 있게 들렸어요.
그가 떠나려는 순간 제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혹시 파리에 오래 머무르세요? 평소에 저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질문이었어요. 승객에게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항공사 규정상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가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일주일 정도 비즈니스 미팅이 있어요. 그의 대답에 저도 모르게 안도했어요. 일주일이라면 제 스탠바이 시간과 딱 맞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혹시 연락처를 교환해도 될까요? 파리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 제안에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했지만 곧 휴대폰을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제 이름은 진석입니다. 김진석이요. 우리는 서로의 번호를 교환했어요. 그의 이름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더 이상 그 한국 남성이 아닌 진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공항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과연 그가 연락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살짝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적어도 용기를 내어 시도했다는 사실에 작은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비행 후 브리핑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동료 승무원들과 함께 그날의 비상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특히 케이트라는 동료는 계속해서 그 한국 남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정말 멋있더라. 근데 너 번호 물어봤어?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저는 살짝 당황했어요. 솔직히 말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응, 파리 관광에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번호 줬어. 제 대답에 케이트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제시. 내가 그런 용기를 다 냈다니. 그럼 언제 만나기로 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약속은 없어. 그가 연락할지도 모르겠고. 그날 밤 파리의 호텔방에 누워 저는 진석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평소라면 금방 잊혔을 승객이었지만 그의 행동과 차분한 말투 그리고 따뜻한 눈빛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휴대폰을 바라보며 먼저 연락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건 너무 적극적으로 보일까봐 망설여졌어요. 저는 진석에게 감사 문자를 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비행 중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파리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간단한 문자였지만 보내고 나니 왠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석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별 말씀을요.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함께 식사라도 할 수 있을까요? 파리에 와본 적은 있지만 현지인처럼 아는 분과 함께하면 더 특별할 것 같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좋아요. 파리의 좋은 곳을 소개해드릴게요. 몇 시에 만날까요? 우리는 그날 저녁 7시 에펠탑이 보이는 몽파르나스 근처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오랜만이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고 머리도 특별히 손질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한 저는 레스토랑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정확히 7시 진석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비행기에서 봤을 때보다 더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감색 재킷에 단정한 셔츠 그리고 편안한 미소가 그를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기다리셨어요? 그의 첫마디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며 그는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작은 배려였지만 그런 세심함이 그의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진석은 메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가 프랑스어를 조금 할 줄 알아요. 필요하시면 도와드릴게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마움을 표했어요. 사실 저도 기본적인 프랑스어는 할 수 있었지만 그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진석은 서울에서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해외 수출을 담당하는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파리 방문도 유럽 시장 확장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가 단순히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분야에서 열정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요? 승무원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의 질문에 저는 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뉴욕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여행을 좋아했고 대학 졸업 후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승무원 시험을 보게 된 것까지 말했습니다. 진석은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의 집중하는 모습이 왠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와인 한 잔과 함께 대화는 더욱 자연스러워졌어요. 우리는 좋아하는 영화, 음악, 여행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취향은 꽤 비슷했어요. 둘 다 클래식 영화를 좋아했고 재즈에 관심이 있었으며 여행지로는 조용한 해변보다 활기찬 도시를 선호했습니다. 대화 중에 진석은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서울의 빠른 템포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 그리고 한국 음식의 다양함까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당신이 말한 그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네요. 진석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기회가 되면 꼭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살짝 설렜습니다. 마치 앞으로도 계속 연락할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센 강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6월의 파리는 밤에도 선선하고 아름다웠어요.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지만 어느새 에펠탑 앞에 도착했어요. 파리는 몇 번이나 와봤지만 매번 새롭게 느껴져요. 진석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특히 이렇게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니 더 특별하게 느껴지네요. 제 말에 진석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케이트였어요. 제시, 어디야? 우리 지금 몽마르트에 모여서 와인 마시고 있어. 너도 올래?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평소라면 당연히 동료들과의 모임에 참석했겠지만 지금은 진석과의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케이트. 오늘은 다른 약속이 있어. 전화를 끊고 진석을 바라보니 그가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짓고 있었어요. 동료분들과의 약속이라면 가셔도 괜찮아요. 제가 호텔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의 배려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이 더 좋아요. 제 대답에 진석의 눈빛이 더욱 부드러워졌어요.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고 어느새 손이 스치는 거리까지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진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내일도 시간 되시면 루브르 박물관에 함께 가보는 건 어떨까요? 그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좋아요. 아침에 만날까요? 헤어지기 전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어색함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진석 씨. 제 말에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도요, 제시. 내일 뵙겠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니 오늘의 만남이 꿈만 같았습니다. 한 번의 비행으로 만난 낯선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처럼 편안함을 느꼈어요. 내일의 만남을 기대하며 잠이 들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케이트였어요. 어머, 너 그 한국 남자랑 데이트했구나. 다 알아버렸어. 호호. 그녀의 장난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데이트라기보다는 그냥 식사했어. 고마움의 표시로. 케이트는 킥킥거리며 말했어요. 맞아. 그럼 내일은? 또 만나? 순간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응, 루브르에 가기로 했어. 케이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와, 대박. 내 친구가 드디어 로맨스를 즐기는구나. 그녀의 과장된 반응에 저는 살짝 당혹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의 파리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진석이라는 사람을 더 알아갈수록 그에 대한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 낯선 도시에서의 만남이 어디로 이어질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게 됐어요. 루브르 박물관에서의 하루는 생각보다 더 특별했어요. 진석은 예술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고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새로운 시각으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모나리자 앞에서 우리는 다른 관광객들과 달리 오랜 시간 머물렀어요. 진석은 그림 속 여인의 미소에 담긴 비밀을 이야기하며 때로는 농담을 섞어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모나리자도 누군가를 만나서 마음이 설레었던 거 아닐까요? 그의 장난스러운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박물관을 나와 우리는 튠르리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6월의 파리는 화창했고 정원은 생기로 가득했어요. 햇살 아래 진석의 모습은 더욱 빛나 보였습니다. 그의 옆모습을 살며시 바라보니 어제보다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우연히 케이트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케이트는 우리를 보자마자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와, 제시. 여기서 만나다니. 그녀의 시선이 재빨리 진석에게로 향했어요. 이분이 그 한국 신사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트예요. 케이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신을 소개했고
진석도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평소 케이트를 알고 있던 저로서는 그녀의 눈빛에서 관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케이트는 항상 매력적인 남성에게 적극적인 편이었습니다. 그녀는 금발의 긴 머리와 뛰어난 미모를 가졌고 성격도 활발하여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우리 같이 점심 먹을래? 케이트의 제안에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진석과의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를 거절하기도 어색했습니다. 진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좋은 제안이네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예약한 곳이 있어서 그의 부드러운 거절에 케이트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래? 아쉽네. 그럼 저녁에 우리 모두 같이 몽마르트 언덕에서 만날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워. 케이트의 두 번째 제안에 저는 진석의 표정을 살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시가 괜찮다면요? 그의 말에 저는 약간의 망설임 끝에 동의했어요. 솔직히 진석과 단둘이 있고 싶었지만 케이트의 호의를 계속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세느 강변을 따라 산책했어요. 파리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도 저는 저녁 약속에 대한 걱정이 들었습니다. 진석은 제 생각을 눈치챘는지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조금 걱정되는 표정이네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케이트는 제 좋은 친구예요. 하지만 때로는 너무 적극적이라 제 말에 진석은 부드럽게 웃었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지금 이 순간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고 있으니까요. 그의 말에 마음이 놓였지만 동시에 케이트의 매력에 그가 흔들릴까 하는 작은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몽마르트 언덕으로 향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파리의 풍경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진석은 사크레케르 대성당 앞에서 멈춰서서 도시 전경을 바라보았어요. 파리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네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마음이었어요. 약속 시간이 되어 케이트와 다른 승무원들을 만났습니다. 케이트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었어요. 그녀의 시선이 자꾸 진석에게로 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작은 카페에 자리 잡고 와인을 주문했어요.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케이트는 진석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케이트의 질문에 진석은 정중하게 자신의 패션 사업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경청했습니다. 와, 너무 멋있네요. 저도 패션에 관심이 많아요. 혹시 모델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그녀의 농담 같은 제안에 모두가 웃었지만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케이트의 진석을 향한 관심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의 옆자리로 이동했고 종종 그의 팔을 만지며 대화했어요. 평소 자신감 넘치던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위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석은 예의 바르게 응대했지만 그의 시선은 자주 저에게로 향했어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케이트가 진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보기 싫기도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대로라면 진석을 케이트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리로 돌아와 저는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진석과의 루브르 방문을 이야기하며 그의 예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칭찬했어요. 진석 씨는 정말 많은 것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르네상스 미술에 대해서요. 제 말에 진석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케이트의 표정이 살짝 굳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자정이 가까워오자 모임은 자연스럽게 끝났습니다. 케이트는 마지막까지 진석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내일도 시간 되세요? 베르사유 궁전 함께 가면 어떨까요? 그녀의 직접적인 제안에 진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사실 내일은 진석 씨와 몽생미셸에 가기로 했어요. 진석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한 것은 충동적이었어요. 하지만 진석의 반응을 보니 그도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케이트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래? 아쉽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연락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진석은 몽생미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갑작스러운 계획이었네요. 그의 말에 저는 부끄러워졌어요. 미안해요. 그냥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실제로 가지 않아도 돼요. 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정말 가고 싶어요. 항상 가보고 싶었던 곳이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다음날 몽생미셸로 가는 기차를 예약했어요. 저녁이 끝나고 호텔 로비에서 헤어질 때 진석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내일이 기대돼요. 그의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케이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 정말 그 남자 마음에 들어?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응, 그런 것 같아. 케이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았어. 나도 그가 마음에 들었지만 내가 먼저였으니까. 행운을 빌게. 그녀의 양보에 고마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진석의 마음이 궁금했어요. 그는 정말 저에게 관심이 있는 걸까? 케이트의 매력적인 모습에도 흔들리지 않은 걸까? 이런 생각들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기차역에서 만났어요. 진석은 평소보다 더 캐주얼한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세련되게 보였습니다. 기차 안에서 우리는 나란히 앉아 창밖의 풍경을 감상했어요. 프랑스의 시골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몽생미셸에 도착하자 우리는 그 웅장한 수도원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어요. 밀물대라 섬으로 변한 수도원은 마치 동화 속 성처럼 보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오르며 진석은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모든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수도원 정상에서 바라본 전경은 압도적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지평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둘뿐인 것 같은 고요함. 진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용기를 내어 마음을 표현했어요. 저도요. 진석 씨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특별하게 느껴져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곳 몽생미셸의 정상에서 우리는 첫 키스를 나눴어요. 짧지만 강렬한 순간이었습니다. 떨어져서 서로를 바라보니 진석의 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피곤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진석은 제 어깨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의 평화로운 모습을 바라보며 이 만남이 단순한 여행길의 인연이 아닌 더 깊은 무언가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와 호텔 앞에서 진석은 내일의 계획을 물었어요.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파리에서의 마지막 날이에요. 저는 모레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해요. 그 말에 진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렇군요.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갑자기 찾아온 이별의 현실에 우리 둘 다 침묵했습니다. 그때 진석이 말했어요. 사실 저도 모레 뉴욕으로 가요. 비즈니스 미팅이 있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요? 어떤 항공사 편이에요? 놀랍게도 진석은 제가 근무하는 노스애틀랜틱 항공사의 비행편을 예약해 두었다고 했어요. 혹시 당신이 그 비행의 승무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닌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레 뉴욕행 비행에 제가 배정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가슴이 설레는 마음으로 저는 진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확인해봤어요. 제가 그 비행의 승무원이에요. 그의 답장은 단순했지만 의미가 컸어요. 운명인가 봐요. 파리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특별한 계획 없이 도시를 산책했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걷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진석은 자신의 어린 시절, 가족,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평소에는 잘 나누지 않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그와 나눴어요. 하루 만에 우리는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저녁, 에펠탑 아래에서 우리는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어요. 촛불이 켜진 테이블, 부드러운 재즈 음악, 그리고 빛나는 에펠탑의 모습이 완벽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진석은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 말에 저도 잔을 들어 화답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진석은 제게 청혼했어요. 아니, 그건 아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실한 약속을 했어요. 뉴욕에서도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러길 바라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공항에서 만났어요. 이제 저는 승무원으로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다른 승객들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인사를 건넸지만 우리의 눈빛은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파리에서의 5일은 짧았지만 우리 사이에 피어난 감정은 진실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파리를 바라보았어요. 이곳에서의 추억, 특히 진석과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3만 피트 상공에서 시작된 우리의 만남이 이제는 새로운 여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후 우리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진석은 맨해튼 미드타운에 임시 오피스를 마련했고 저는 비행 일정이 없을 때마다 그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저녁 식사를 함께하거나 주말에 공원을 산책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진석의 일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저는 그의 패션 비즈니스에 점점 매료되었어요. 한국의 젊은 디자이너들이 만든 독특하고 세련된 옷들은 제가 본 어떤 브랜드와도 달랐습니다. 그는 이들의 작품을 미국 시장에 소개하고 싶어 했어요.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은 더욱 매력적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항공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고, 이는 더 많은 국제 노선을 담당하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평소라면 주저없이 받아들였을 기회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승진을 수락하면 뉴욕에 머무는 시간이 더 줄어들고, 진석과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저는 진석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센트럴 파크를 걷던 중 그에게 승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커리어에는 좋은 기회지만 우리 시간이 말을 끝맺지 못하고 있는데 진석이 내 손을 잡았어요. 제시, 당신이 원하는 걸 선택하세요. 우리 관계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어갈 수 있어요. 그의 말에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장거리 연애가 쉽지 않다는 건 승무원으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승진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예상대로 힘들었어요. 파리, 런던, 도쿄를 오가는 긴 비행으로 지쳐있을 때가 많았고 진석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더욱 귀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도착하는 공항으로 직접 마중 나오고 제 일정에 맞춰 자신의 스케줄을 조정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 약 6개월째 되던 날, 진석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의 아파트 테라스에서 맨해튼의 야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와인을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그는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제시, 내가 다음 달에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얼마나 있다 돌아와요? 제 질문에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당분간은 서울에 머물러야 할 것 같아요. 사업이 확장되고 있고 새로운 디자이너들과의 계약도 진행 중이라 그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것이 우리의 이별 통보인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묵이 이어지는 동안 진석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사실 오늘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는 상자를 열지 않고 제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반지가 아니에요. 아직은. 하지만 약속이에요.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작은 열쇠 모양의 펜던트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무슨? 제가 묻자 진석이 설명했습니다. 내 사업, 내 삶의 열쇠예요. 당신이 함께 해주길 바라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진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시, 내 사업 파트너가 되어줄래요? 당신의 패션 감각과 국제적인 경험이 우리 브랜드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파트너도 되어주세요. 그것은 직접적인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더 의미 있는 제안이었어요. 단순히 결혼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함께 꿈을 이루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승무원으로서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한다는 것은 큰 결정이었습니다. 시간을 갖고 생각해봐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진석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 순간 내린 결정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어요. 다음 달, 저는 항공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동료들은 놀라워했고, 특히 케이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그만두는 거야? 그 남자 때문에? 그녀의 질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내 선택이야. 새로운 기회를 잡고 싶어. 마지막 비행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온 날, 진석은 공항에서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공항을 나섰고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어요. 처음에는 뉴욕과 서울을 오가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진석의 브랜드 서울 에센스의 미국 담당 매니저가 되었어요. 제 인맥을 활용해 미국 패션 업계의 한국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소개했고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피팅 모델로 나서면서 브랜드의 인지도는 더욱 높아졌어요. 1년이 지난 후
우리는 뉴욕의 서울 에센스의 첫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개업식 날, 진석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묻고 싶어요. 결혼해 주시겠어요? 물론 저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만큼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요. 우리의 결혼식은 뉴욕과 서울 두 곳에서 열렸습니다. 양쪽 문화를 모두 존중하고 싶었거든요. 뉴욕 결혼식에는 항공사 동료들도 많이 참석했어요. 케이트도 와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너 정말 용감했어. 그때 용기 내서 다가가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도 없었을 거야. 지금 우리는 뉴욕에 정착해 살고 있어요. 서울 에센스는 이제 미국 전역에 매장을 둔 성공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하며 마케팅과 홍보도 담당하고 있어요. 진석은 디자이너 발굴과 생산을 맡아 한국과 미국을 오가고 있습니다. 가끔 SNS에 우리의 사진이 올라갈 때면 옛 동료들이 연락해 와요. 특히 케이트는 종종 너희 너무 부러워 라는 메시지를 보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생각해요.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텐데. 얼마 전 우리는 파리를 다시 방문했어요. 5년 전 처음 만난 그 비행기와 같은 노선을 타고 갔습니다. 창밖으로 대서양을 바라보며 진석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때 그 비행에서 환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까요? 그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떻게든 만났을 거예요. 우리는 운명이었으니까. 파리에 도착해 우리는 5년 전 첫 데이트를 했던 그 레스토랑을 찾았어요. 같은 테이블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3만 피트 상공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한 승무원이 우리에게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진석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비행기에서요. 한 남자의 배려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금도 가끔 제가 승무원이었던 시절을 떠올릴 때면 그날의 비상 상황과 진석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의 비행, 한 번의 결정, 그리고 용기 내어 내민 손. 그것들이 모여 지금의 행복한 삶을 만들었어요. 3만 피트 상공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땅 위에서 더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